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 구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구형 기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개념 등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프로그램 언어, 라이브러리 모듈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선 플랫폼이란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 간 어떤 그 특징, 그 다음에 모듈 간 인터페이스, 작동 방식에 대한 설계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하위에 이런 구현,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언어, 라이브러리,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이제 좀 더 아래쪽 내용인데요. 지원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가 개발될 수 있는 뼈대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키텍처와 다르게 지원 프로그램, 언어, 라이브러리,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표현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환경을 말하고요. 이 플랫폼 위에 다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계층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 위에 또 뭘 얹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프레임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레임워크가 특정 영역에서 실행되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플랫폼의 단어 뜻은 사람, 사물을 세울 수 있는 볼록한 표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기차 같은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플랫폼에는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 패턴,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경영학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컴포넌트 모임까지 다 이런 플랫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플랫폼의 적용 영역은 산업경제학, 제품개발, 기술 전략 등에 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플랫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효과는 다양한 컴포넌트의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말하고요. 제품의 그룹화, 보완제의 생산에 따른 단위 고정 비용 감소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의 경제, 에코노미 오브 스코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시장에 대한 대상, 신기술, 적용한 변종 상품, 개발 비용 감소 이런 것들도 이 플랫폼 효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이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쉽게 나타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이버가 플랫폼이죠.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작물에 관련된 거를 검색한다. 거기 사고 싶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농작물을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사고 싶다. 그러면 검색했더니 해남 고구마가 딱 검색이 돼요. 그래서 판매자를 봤더니 이런 분들이 꽤 많죠. 해남에서 직접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부.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은 이 농부와 실제 구매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부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네이버한테 일정 부분의 판매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전체를 쓸 수 있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이 이 내가 결제한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책임을 져주는 그 판매상에 대한 인적 보증을 서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플랫폼 효과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지면 개발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뭐 한 대 만들었더니 많이 안 팔린다. 이러면 사실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져서 수백만, 수천만 대가 팔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부품들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컴포넌트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팔린 차는 사실 그 수리비도 싸고 나중에 시장에 다시 재파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살 때 뭐 처음에 그런 팁도 있잖아요. 나중에 많이 사는 차를 사서 나중에 쉽게 정리하고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규모의 경제 얘기이고요. 범위의 경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해남 농사꾼이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직접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범위의 경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있는데 플랫폼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요. 뭐 신용카드, 쇼핑몰, 검색 엔진, 스마트폰 이런 게 다 플랫폼인데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심 컴포넌트, 그 다음에 주변 컴포넌트, 그 다음에 뼈대를 이루는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거하고 결합돼서 플랫폼 아키텍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아키텍처, 이런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형 기술인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언어 중에 뭐 순위를 보면은 뭐 C 언어, 자바, C++ 같은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주목받는 언어 중에 하나가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언어도 세대별로 진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언어라고 부르기도 그런 기계어죠.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어 세트고요. 2세대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기계어 세트하고 1대1로 매핑되긴 하지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어셈블러라고 부릅니다. 3세대는 어셈블러보다 좀 더 범용성을 높인 절차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C 언어죠. C 언어, 그 다음에 코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절차지향 언어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계어와 사람이 다루는 영역과 분리를 시켰죠. 4세대는 객체지향 언어인데 객체지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지향과 절차는 펑션, 그래서 함수라고도 불리는데 함수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도 불리는데 함수를 쭉 나열해서 절차를 만드는 게 절차지향이라면 객체는 그 함수를 클래스라고 하는 좀 더 큰 덩어리로 정리한 게 바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함수도 들어있고요.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세팅할 수 있는 초기화하고 해제하는 그런 인스턴스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객체지향 언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대부분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로 된 소스 코드를 개발하면 컴파일러 단계에서 어휘 분석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키워드, 색인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if 또는 for 이런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토큰을 추출한 다음에 어휘를 분석하고 구문을 만듭니다. 분석한 구문을 트리로 형태로 해서 이 구문이 의도하는 코드를 찾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코드를 생성하고 구문 트리에 해당하는 코드 표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실제 기계어, 그 다음에 실제 실행 가능한 언어들로 치환하고 변경하면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코드를 목적 코드라고 부르고요. 이 컴파일되어 있는 파일들이 목적 코드에서는 대부분 확장자가 OBJ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에다가 실제 라이브러리 또는 실행할 수 있는 모드를 연이어서 붙여갖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앞에 전처리기가 C 언어가 작성한 사람이 인식하는 문자 코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좀 더 수월하게 바꿔주고요. 바꿔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월한 문자를 컴파일러가 실제 기계어로 바꿔주고 바꾼 기계어에다가 라이브러리 모듈 또는 그 실행에 관련된 모듈들을 링커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실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 언어의 절차죠. 그래서 대부분이 전처리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요. 이런 실행 파일들은 메모리에 뭐 패치, 디코더, 익스큐션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OS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바나 닷넷 같은 언어들은 버추얼 머신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작동을 보장한다. 이런 거를 버추얼 머신 컨셉으로 흡수해 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자바 SE 라이브러리, SE가 이제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의 API들을 제공해 주고요. 이 자바 스탠다드 API들이 자바 프로그램 배울 때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JR이라고 해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 JDK라고 하는 거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해가지고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개발 도구들, 보조 도구들을 키트처럼 묶어놓은 거를 JD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셉으로 자바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바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만든 거를 자바C라는 컴파일러로 컴파일 해주면 중간 코드인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을 시키고, 이거를 실제 자바 가상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 JVM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서 봤던 요 링커 작업하는 거를, 이 링커 작업을 자바에서는 이 VM이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로더가 이 바이트 코드를 네트워크나 다른 걸 통해서 받아서 그 검증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실시간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서 뭐 저스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 한 번에 다 실행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실제 JVM에서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존의 절차 지향이나 다른 프로그램 언어하고 다른 특징입니다. 단넷 플랫폼도 이거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자바를 좀 더 보면은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바이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 코드를 윈도우 머신, 리눅스 머신, 맥OS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코드를 하나만 만들어도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 언어, 뭐 일종의 4세대 언어들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자바 언어 방식을 좀 더 보면은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시켜서 그 중간어를 만들어내고, 중간어를 실제 그 해당 플랫폼에 맞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제 기계어를 바꾸면서 실행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바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뭐 이제 실행하게 되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저런 에디터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같이 좀 더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OS 개발 환경인 엑스코드에서 스위프트 언어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이브러리란 용어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도서관에 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참조할 수 있는 책들. 그거를 빌려서 이렇게 내용을 내가 공부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뭐 C 표준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C++ 표준 라이브러리, 뭐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를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JCL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단넷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BCL이라고 또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자 기초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발자 기초 과정에서 이런 IT 관련된 용어들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용어고 이게 최소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그 C 언어 작성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문자열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시간 관련된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뭐 화면 출력 관련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 관련된 게 없다면 CPU에 들어있는 클럭을 제어할 수 있는 회로를 자기가 직접 보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셈블러 드라이버 코드를 만들고 그걸 운영체계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쓸 수 있게 C 언어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발 시간 단축시키면서 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기본 문법을 공부한 이후에 전부 다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프로그램 언어 공부의 특징입니다. 표준 C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표준시 라이브러리에는 입출력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뭐 수학 함수, 문자열, 그 다음에 바이트 스트림, 메모리 제어,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GNUC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요즘에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대세다 보기 때문에 GN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GNU라고 불리는데 GNU를 기반으로 한 표준시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의 모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헤더 쪽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표준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얘기를 좀 해보면 안드로이드도 이런 라이브러리 모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엔 레이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OS단에 리눅스 커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달비기를 불리는 안드로이드 런타임 환경, 그 다음에 실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요걸 공부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자바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제공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바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공부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맨 꼭대기 어플리케이션이 뭐 물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겠지만 대부분 이미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연동시키고 다시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드라이버를 연동시키고 다시 이게 운영체계까지 내려가고 운영체계에서 실제 하드웨어를 제어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JNI 또는 이런 그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서 실제 운영체계 또는 디바이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통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JNI라는 용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단넷 같은 경우에 CLI라고 불리죠. 그래서 CLI라는 용어가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이 플랫폼에 관련된 용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